서울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마천루 엘리시안 그룹의 본사 타워 최상층 회의실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이 감돌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조차 회의실의 냉기를 녹이지 못했다. 중앙에 앉은 남자, 엘리시안의 심장이자 냉혹한 지배자인 CEO 강진혁의 존재감 때문이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100인치 스크린에 떠있는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실패적인 진행 상황. 그래프에 고정되자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프로젝트는 그룹의 미래 10년을 책임질 야심찬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막대한 자금만 삼키는 괴물로 전락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당신들이 내놓은 최선의 결과물인가? 강진혁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함은 회의실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떨어뜨리는 듯했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최 상무가 땀으로 축축한 손을 바지에 문지르며 앞으로 나섰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아직 희망이 있음을 역설했다. 시장 상황에 예기치 못한 변화, 경쟁사의 비열한 견제, 그리고 곧 나타날 극적인 반등의 가능성. 하지만 그의 말은 강진혁의 얼어붙은 논리에 벽 앞에서 힘없이 부서져 내렸다. 진혁은 그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릴 뿐 아무런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다. 변명은 충분히 들었다. 해결책을 가져오라고 했지 소설을 쓰라고 한 게 아닐 텐데. 그의 말 한마디에 최 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다른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강진혁에게 감성적인 호소나 근거 없는 낙관론은 통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숫자와 데이터, 그리고 결과로만 모든 것을 판단했다. 그에게 인간의 감정이란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노이즈에 불과했다. 회의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고 임원들은 마치 사형 집행을 면한 죄수처럼 서둘러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은 강진혁은 여전히 스크린 속 추락하는 그래프를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 대신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그의 개인 비서인 윤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다. 대표님, 프로젝트 관련 부서들에서 올라온 추가 보고서입니다. 강진혁은 턱짓으로 책상 위에 올려놓으라고 지시했다. 어차피 내용은 뻔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현실을 외면한 장밋빛 전망을 늘어놓는 것뿐일 터. 그는 의자에 몸을 깊게 묻고 넥타이를 살짝 풀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혼자였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책상 위에 놓인 수많은 보고서들 사이에서 그는 유독 눈에 띄는 것 하나를 발견했다. 다른 보고서들처럼 화려한 표지나 직인이 찍혀 있지 않은 스테이플러로 찍은 날 것 그대로의 서류 뭉치였다. 발신부서나 작성자의 이름조차 없었다. 익명의 보고서. 보통 같았으면 그대로 파쇄기에 넣어버렸을 테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곳에는 변명이나 아첨 대신 냉혹하고 날카로운 현실 분석만이 가득했다. 보고서는 프로메테스 프로젝트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목조목 파헤치고 있었다. 잘못된 시장 예측, 비효율적인 자원 분배, 핵심 기술에 대한 오판, 그리고 경영진의 무능함까지. 문장은 건조했지만 모든 주장은 정확한 데이터와 통계에 기반하고 있었다. 마치 프로젝트의 내부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신의 시점에서 서술한 듯 했다. 보고서는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지금이라도 손실을 최소화하고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담고 있었다. 회사의 체면이나 CEO의 자존심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직 엘리시안의 생존만을 위한 차가운 제언이었다. 강진혁은 단숨에 보고서를 끝까지 읽어내렸다. 그의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자신의 철옹성 같은 왕국에 숨어든 이름 모를 누군가가 던지는 정면 도전이었다.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그가 마음속으로만 희미하게 의심하고 있던 것들을 명확한 언어로 끄집어낸 것이었다. 그는 분노를 느껴야 마땅했지만 그보다 먼저 지독한 호기심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감히 누가 어떤 배짱으로 자신에게 이런 보고서를 올린 것인가. 한편 본사타워의 수많은 사무실 중 하나인 전략기획팀의 가장 구석진 자리, 김하나는 모니터 불빛에 의지한 채 조용히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입사 3년 차의 평범한 사원이었다. 눈에 띄지 않는 외모, 조용한 성격, 누구와도 깊게 엮이지 않는 태도 때문에 그녀는 부서 내에서 있는 듯 없는 듯한 사람으로 통했다. 동료들이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 때도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데이터와 씨름했다. 그녀의 평범함은 그녀를 주변인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모든 것을 관망할 수 있는 특별한 시점을 제공했다. 김하나는 모두가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성공을 의심 없이 믿을 때부터 그 안에 숨겨진 치명적인 결함들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장의 흐름을 읽었다.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그룹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끔찍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분석 결과를 팀장에게 보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주제넘게 굴지 말라는 차가운 핀잔뿐이었다. 그녀의 말은 그저 평범한 여직원의 어설픈 예측으로 치부되었다. 누구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다. 거대한 조직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미약했다. 절망감에 휩싸인 하나는 마지막 수단으로 익명의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심했다. 해고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이대로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통찰력을 쏟아부어 보고서를 완성했다. 화려한 수사나 감정적인 호소는 모두 배제했다. 오직 날카로운 진실과 차가운 데이터만이 그녀의 무기였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CEO 직속 비서실의 문서함에 그 보고서를 넣었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마지막 저항이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다시 CEO 집무실, 강진혁은 익명의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보안팀장을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잠시 후 긴장한 표정의 보안팀장이 들어서자 진혁은 보고서를 그의 앞에 던졌다. 이걸 작성한 사람 찾아내. 사내 모든 CCTV, 이메일, 프린터 기록 전부 다 뒤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찾아내. 지금 당장.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그 이름 없는 직원은 강진혁이라는 차가운 심장에 처음으로 불을 지핀 존재였다. 아직은 호기심과 분노의 불이었지만 강진혁의 명령은 즉시 엘리시안 그룹의 심장부 아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내부 보안팀을 깨웠다. 팀장인 최철규는 프로젝트 섀도우라는 암호명 아래 극비리의 조사를 시작했다. 그의 팀은 회사의 최고 엘리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들의 첫 번째 용의 선상에는 당연히 고위급 임원들이 올랐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룹의 최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알 수 없는 깊이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보고서의 문체와 논리 구조를 분석하며 야심가인 박상무나 호시탐탐 CEO의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꼽았다. 조사는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보안팀은 용의선상에 오른 임원들의 이메일과 통화 기록을 감찰하고 그들의 사무실 주변 CCTV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그들의 수사는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 용의자들은 모두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게서 의심스러운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 팀장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범인은 마치 유령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수사망은 점점 더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들의 편협한 시야는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가능성, 즉 범인이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아닌 바닥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었다. 한편 폭풍의 눈인 김하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사무실 구석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며 최대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도 회사가 발칵 뒤집혔다는 소문은 간간히 들려왔다. CEO가 정체불명의 보고서 때문에 대노했으며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내부 감찰이 시작되었다는 흉흉한 이야기였다. 그럴 때마다 하나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두려움과 함께 자신의 목소리가 마침내 가장 높은 곳에 닿았다는 기묘한 안도감이 교차했다. 그녀는 그저 들키지 않기만을 바라며 더욱더 깊숙이 자신의 껍질 속으로 숨어들었다. 운명의 장난 같은 첫 만남은 바로 그 무렵. 분비는 아침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루어졌다. 회의에 늦어 허둥지둥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하나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구석으로 밀려났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며 강진혁이 올라탔다. 그의 등장만으로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강진혁은 아무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 중앙에 섰다. 그의 차갑고 강력한 아우라는 좁은 공간을 가득 메웠고 하나는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우연히도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 서 있었다. 하나의 눈에는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의 뒷모습과 희미하게 풍겨오는 비싼 향수 냄새만이 들어왔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최대한 몸을 움츠렸다. 그의 생각은 온통 익명의 보고서 작성자를 찾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명의 용의자 명단이 쉴 새 없이 오르내렸다. 그는 바로 등 뒤에 자신이 그토록 찾고 있는 진실의 그림자가 서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배경의 일부, 얼굴 없는 수많은 직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띵! 소리와 함께 최상층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렸다.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최 팀장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다. 그는 범인이 고위급 임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수사 범위를 전 직원으로 확대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그는 보고서가 CEO에게 전달된 경로를 역추적했다. 비서실의 문서함. 그곳에 문서를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수없이 많았다. 하지만 최 팀장은 포기하지 않고 문서함 주변의 모든 로그 기록과 출입 기록을 샅샅이 훑었다. 그러다 마침내 아주 작고 기묘한 흔적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심야 시간에 전략기획팀의 한 말단 터미널에서 임원 전용 문서 제출 포털로 접속한 희미한 로그 기록이었다. 접속은 여러 개의 가상 프록시 서버를 거쳐 이루어져 마치 해커의 소행처럼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보안팀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그 로그의 진원지가 밝혀졌다. 전략기획팀 사무실의 가장 구석진 자리. 먼지가 희미하게 쌓인 파티션 너머 언제나 조용히 자리를 지키던 여직원의 책상. 바로 김하나의 자리였다. 최 팀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보고서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기록 속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녀의 존재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았다. 최 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김하나의 인사 기록 카드를 확인했다. 입사 3년차, 특별한 성과 없음, 대인관계는 원만하지만 눈에 띄지 않음. 모든 것이 지극히 평범했다. 그는 이것이 함정이거나 그녀가 누군가의 죄를 뒤집어 쓴 희생양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자료를 챙겨들고 CEO 집무실로 향했다. 거대한 문 앞에서 심호흡을 한 그는 굳은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섰다. 강진혁은 보고를 기다리며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한 채 텅 빈 하늘을 향해 있었다. 최 팀장이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대표님, 보고서 작성자를 찾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조금 의외입니다. 강진혁은 말없이 손을 내밀었고 최 팀장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건넸다. 그는 서류철을 열어 첫 장에 있는 김하나의 인사 기록 카드를 보았다. 증명사진 속에 평범한 얼굴, 그 아래 적힌 김하나라는 이름, 그리고 밋밋하기 그지없는 그녀의 이력. 순간 강진혁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눈빛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장난인가? 아니면 누군가 자신을 시험하는 것인가? 이 평범한 여직원이 감히 자신의 제국을 뒤흔든 그 보고서를 썼다고.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사진 속 김하나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바로 그 순간 그는 붐비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심코 스쳐 지나갔던 존재감 없던 한 여직원의 희미한 잔상을 떠올렸다. 강진혁은 차가운 분노와 함께 지독한 흥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유령을 찾아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김하나의 책상 위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감정 없는 윤 실장의 목소리였다. 김하나 씨, 지금 즉시 대표님실로 오십시오. 그 한마디에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다. 동정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조소가 섞인 시선들이었다. 하나는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짧았던 저항은 결국 해고라는 비참한 결말로 끝나는 것이었다. 구석진 자리에서 최상층의 CEO 집무실까지 이어지는 길은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길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강진혁의 집무실은 그의 명성 그대로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이었다. 최소한의 가구만이 놓인 미니멀한 인테리어는 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다. 방의 주인인 강진혁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쓴 익명의 보고서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종이 뭉치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져 그녀의 앞에 멈추었다. 그것은 유죄를 선고하는 판사의 망치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하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어떤 변명도 용서도 구할 생각이 없었다. 그저 이 모든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이 보고서 당신이 썼나? 강진혁이 물었다.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하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해고를 예감하며 다음 말을 기다리던 그녀의 귀에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들려왔다. 문제를 들춰냈으니 이제 해결도 당신이 해. 강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지금부터 당신을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해결을 위한 비공식 태스크포스 팀에 배속한다. 보고는 내게 직속으로 하고 필요한 모든 권한을 주겠다.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그는 선택지를 2개 제시했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그의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불명예스럽게 회사를 떠나야 할 것이다. 이것은 기회이자 동시에 덫이었다. 하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그녀는 평범한 사원에서 하루아침에 CEO의 비밀 병기가 되었다. 그들의 첫 번째 근무지는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창문 하나 없는 작은 회의실이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들만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업무 방식은 모든 면에서 충돌했다. 강진혁은 오직 데이터에 기반한 빠르고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했다. 그는 거대한 자본을 투입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려 했다. 반면 하나는 데이터 이면에 숨겨진 사람들의 심리와 시장의 미묘한 흐름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그의 계획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들의 회의는 언제나 차가운 논리와 뜨거운 직관이 부딪히는 전쟁터였다. 진혁은 그녀의 수치화할 수 없는 감성적인 접근을 무시했고, 하나는 그의 경직된 사고방식에 답답함을 느꼈다. 첫 번째 과제는 실패한 마케팅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었다. 기존 팀은 막대한 예산을 들인 TV 광고 캠페인을 제안했다. 모든 데이터가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는 모두가 무시했던 소셜미디어의 소비자 감성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녀는 대중이 이미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에 대해 피로감과 불신을 느끼고 있으며 거대 광고는 오히려 반감만 살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신 그녀는 특정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소규모 게릴라 마케팅을 역제안했다. 그것은 강진혁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접근이었다. 강진혁은 그녀의 제안을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기에 마지못해 소규모 테스트를 승인했다. 그는 실패할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하나의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적은 비용으로 폭발적인 입소문을 만들어냈고 프로젝트 관련 지표들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첫 번째 승리였다. 강진혁은 성공을 알리는 보고서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논리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이 작은 성공의 소문은 곧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소문은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이자 실패의 배후에 있던 박 상무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처음에는 CEO가 고용한 이름 없는 여직원 하나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 리 없다고 비웃었다. 하지만 그녀가 만들어낸 예상 밖의 성과는 그의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부하를 시켜 김하나라는 여직원에 대해 뒷조사를 지시했다. 그의 눈빛이 음흉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태스크포스 팀의 회의실에는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강진혁과 김하나는 수많은 데이터가 떠있는 모니터들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에 어색하고 팽팽한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다. 불편하고 불안하지만 부정할 수 없이 효율적인 파트너십의 시작이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가던 강진혁이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며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무언의 인정은 그 어떤 칭찬의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남겼다. 작은 성공이 가져다준 잠시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김하나는 프로젝트의 깊숙한 곳에 숨겨진 진짜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밤낮으로 데이터와 씨름했다. 강진혁은 그녀에게 프로젝트의 핵심 서버 로그에 접근할 수 있는 파격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수백만 줄의 코드를 줬던 그녀의 눈에 이상한 패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프로젝트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반복되는 미세한 시스템 오류, 특정 데이터의 손상, 그리고 핵심 부품 공급망의 의도적인 지연이었다. 각각의 사건은 단순한 사고나 실수처럼 보였지만 그녀가 모든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자 소름 끼치는 진실이 드러났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프로젝트를 내부에서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
명백한 사보타주였다. 하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이제 무능함의 문제가 아니었다. 회사 내부에 적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강진혁에게 보고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다. 명확한 증거 없이 고위 임원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아니면 또다시 주제넘은 망상으로 치부해버릴까? 그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전까지는 침묵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어둠 속에 숨어있던 적 또한 그녀의 존재를 더욱 위협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박상무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CEO의 신임을 등에 업은 저 이름 없는 여직원이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망가뜨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교묘하고 잔인한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그의 계획은 하나를 경쟁사에 기밀을 유출한 산업 스파이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신복을 시켜 경쟁사에 허위 기밀 정보가 담긴 파일을 만들게 한 뒤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나의 컴퓨터에 심어놓고 내부 감사팀에 익명으로 제보할 계획을 세웠다. 덫은 순식간에 설치되었다. 박상무의 신복인 한 과장이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라며 USB 하나를 하나에게 건넸다. 그는 너무나도 친절하고 선량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던 하나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 호의를 받아들였고 USB를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 순간 악성 파일은 스스로를 복제하여 시스템 폴더 깊숙한 곳에 흔적을 감췄다. 그녀는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컴퓨터에 심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다시 모니터 속 데이터에 집중했다. 어둠이 조용히 그녀의 등 뒤로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폭발했다. 익명의 제보를 받은 내부 감사팀이 태스크포스 팀의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영장을 제시하며 하나의 컴퓨터를 압수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컴퓨터에서 경쟁사의 기밀 정보가 발견되었다. 소문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다. 김하나는 순식간에 회사를 배신한 스파이가 되었다. 그녀는 모든 업무에서 즉시 배제된 채 징계위원회의 조사를 기다리기 위해 작은 회의실에 감금되었다. 그녀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거대한 음모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강진영 역시 이 충격적인 소식을 보고받았다. 모든 정황 증거는 명백히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이성은 그녀가 배신자이며 자신이 어리석게도 이름 없는 직원을 믿었다고 속삭였다. 박상무를 비롯한 임원들은 스캔들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당장 그녀를 해고해야 한다고 그를 압박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몇 년 동안 잊고 지냈던 직감이라는 것이 고개를 들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는 그녀의 진실된 눈빛과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용기를 기억했다. 이성은 그녀가 유죄라고 말했지만 본능은 그녀가 함정에 빠졌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강진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차가운 이성이 아닌 뜨거운 본능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녀를 해고하는 대신 보안팀장 최철규에게 비밀리에 재조사를 지시했다. 공식 감사팀의 조사를 우회하여 이번 사건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라는 특명을 내렸다. 이것은 CEO로서 그의 경력에 큰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스파이라면 그는 배신자를 비호한 무능한 리더로 낙인 찍힐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최 팀장의 팀은 시간을 다투며 미친 듯이 움직였다. 그들은 문제의 파일이 하나의 컴퓨터로 복사된 시간을 역추적했고 파일의 원본 생성 시간이 그녀가 USB를 받기 이전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또한 감사팀을 움직인 익명의 제보가
박상무의 최측근이 사용하던 대포폰에서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마침내 박상무의 신복이 하나에게 USB를 건네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까지 확보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며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박상무를 가리키고 있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하나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박상무와 감사팀원들은 승리를 예감하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진혁이 들어섰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곧장 하나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 최 팀장이 찾아낸 모든 증거가 담긴 서류철을 그녀 앞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 그 순간 하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안도감과 함께 차갑기만 하던 그 남자에 대한 믿음이 그녀의 심장에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박상무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시도는 그의 악의를 증명했지만 강진혁은 그의 사보타주와 횡령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이사회와 검찰 앞에서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말이다. 그러던 중 진혁의 정보원은 박상무가 경쟁사가 주최하는 VVIP 자선 갈래에서 자신의 핵심 공범을 만나 마지막 거래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곳은 엘리시안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일 터였다.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초대받은 손님으로 위장하여 파티에 참석하는 것이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쇼웨와 직원이라는 신분으로 갈 수는 없었다. 강진혁은 고심 끝에 두 사람이 연인 사이로 위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갑작스러운 제안에 김하나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당황한 표정을 본 강진혁은 지극히 사무적인 어조로 이 위장 작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연인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그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다. 하나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마지못해 그의 계획에 동의했다. 작전 당일 강진혁은 하나를 최고급 드레스샵으로 데려갔다. 그녀를 위해 준비된 것은 짙은 남색의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우아한 드레스였다. 평소의 단정한 오피스룩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모습의 하나는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드레스를 입고 피팅룸에서 나오는 순간 잠시 말을 잃은 것은 강진혁 쪽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김하나 대리가 아닌 김하나라는 한 명의 여자로 인식했다. 그의 철벽 같던 심장에 아주 미세하지만 선명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의 낯선 시선에 하나의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기 시작했다. 갈라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였다.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 서울의 네로라 하는 재계 인사들이 서로 웃으며 날카로운 칼날을 숨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런 환경에 익숙한 강진혁은 자연스럽게 하나를 이끌었다. 그는 누구를 피해야 하고 누구에게 미소를 지어야 하는지 이 사교계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을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의 허리를 감싼 그의 손, 귓가를 간지리는 그의 낮은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연기를 위한 것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아찔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들은 완벽한 연인처럼 행동하며 작전을 수행했다. 강진혁이 목표물의 주변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며 시선을 끄는 동안 하나는 소형 통신장치를 이용해 박상무와 그의 공범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을 수 있는 위치로 이동했다. 사교와 첩보 활동이 뒤섞인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에서 그들은 마침내 결정적인 정보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박상무가 회사의 자금을 빼돌릴 마지막 거래의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파악한 것이다. 임무는 성공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임무 완수의 기쁨보다 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임무를 마친 두 사람은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인적이 드문 테라스로 나왔다. 긴장이 풀리자 그들 사이에는 조용한 친밀감이 감돌았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졌다. 침묵을 깬 것은 하나였다. 대표님은 왜 그렇게 아무도 믿지 않으세요? 그것은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개인적인 질문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그녀는 그의 부하 직원이 아닌 파트너였다. 강진혁은 대답 대신 먼 곳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그가 평생 짊어지고 온 상처의 무게를 보여주는 듯했다. 그녀가 보여준 절대적인 신뢰와 이 순간의 기묘한 분위기에 이끌려 강진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꺼내놓았다. 그것은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가족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였다. 아버지가 가장 신뢰했던 친구이자 동업자가 회사를 집어삼키려 했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짊어져야 했던 그는 그때 깨달았다고 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신뢰와 감정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철벽을 두르고 심장을 얼리는 수밖에 없었다고. 그것은 그의 차가운 갑옷에 대한 슬픈 변명이었다. 그의 고백에 하나는 값싼 동정을 건네는 대신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신뢰가 약점은 아니에요. 아무도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녀의 말은 거창한 위로가 아니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그의 심장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따뜻한 이해심이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유능한 직원이나 작전 파트너로 볼 수 없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김하나라는 존재 그 자체를 보고 있었다. 파티장을 나와 차로 돌아오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CEO와 직원이라는 역할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는 남자와 여자로서의 어색하고 강렬한 끌림만이 남았다. 그녀의 집 앞에 차를 세운 강진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일었지만 그는 애써 그 마음을 억눌렀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차에서 내린 하나는 그의 차가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고 어둠 속으로 차를 몰던 강진영 역시 오래전에 꺼진 줄 알았던 심장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임시 이사회 소집일까지 남은 며칠 동안 강진혁과 김하나는 그들만의 전쟁 준비에 몰두했다. 태스크포스 팀의 회의실은 이제 완벽한 작전 지휘본부의 모습을 갖추었다. 하나는 더 이상 평범한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전체판을 읽는 전략가였다. 그녀는 박상무의 사보타주 기록, 자금 횡령의 흔적, 그리고 갈래에서 녹음한 음성 파일까지 모든 증거를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엮어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의 서사였다. 한편 강진혁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이사회를 소집하고 물밑에서 다른 이사들의 충성심을 조용히 저울질하고 있었다. 결전의 날 엘리시안 그룹의 최고 이사회 회의실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상무와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들은 강진혁이 무리수를 두고 있으며 이번 이사회가 오히려 그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그를 끌어내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은 이미 강진혁의 최근 결정들이 회사에 더 큰 손실을 입혔다는 조작된 데이터를 준비해둔 상태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박상무 측은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그들은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실패 책임을 강진혁에게 돌리며 그의 리더십을 문제 삼았고 사퇴를 압박했다.
그들이 제시한 거짓 데이터는 꽤나 그럴듯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던 몇몇 이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회의의 흐름이 순식간에 박상무 쪽으로 넘어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강진혁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그 모든 공격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강진혁이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프로메테스 프로젝트 실패의 진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릴 분이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하나가 안으로 들어섰다. 이사들은 모두 경악했다. 감히 일개 대리급 직원이 신성한 이사회 회의장에 발을 들이다니. 박상무는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터뜨렸다. 강진혁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모든 시선이 하나의 작은 어깨 위로 쏟아졌다. 긴장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다. 하나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오직 팩트로만 이야기했다. 그녀는 메인 스크린에 자신이 정리한 증거들을 하나씩 띄웠다. 프로젝트의 핵심 시스템이 마비되었던 시간과 박상무의 서버 접속 기록이 일치하는 타임라인, 자금 횡령을 위해 사용된 유령 회사들의 복잡한 관계도, 그리고 마침내 갈래에서 녹음된 박상무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발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논리의 결정체였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충격과 경악으로 바뀌었다. 이사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진실 앞에서 눈을 감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궁지에 몰린 박상무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그는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이며 과거 산업 스파이 혐의까지 받았던 김하나가 강진혁의 사주를 받고 모든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하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바로 그 증거들을 역으로 이용해 그녀의 신뢰도를 공격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세우와 힘없는 여직원 사이의 진실 공방으로 몰고 가려 했다. 그의 비열한 외침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지만 그에게 동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로 그때 강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박상무의 이 모든 발악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박상무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조작된 데이터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정리했다. 그는 신호를 보냈고 대기하고 있던 최철규 보안팀장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최 팀장의 손에는 또 다른 파일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박상무가 김하나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벌였던 모든 공작의 증거가 담겨 있었다. 대포폰 통화 기록, USB를 건네는 CCTV 영상, 조작된 파일의 메타데이터. 그것은 박상무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판 결정적인 증거였다. 모든 것이 밝혀지자 박상무의 얼굴은 하얗게 무너져 내렸다. 그를 따르던 이사들은 슬금슬금 그에게서 멀어졌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강진혁은 차갑고 끝을 구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박상무. 그의 손짓에 맞춰 보안 요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박상무의 해임 및 법적 조치에 대한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잠시 후 모든 것을 잃은 박상무는 보안 요원들의 손에 이끌려 허무하게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는 강진혁과 하나, 단둘만이 남았다. 치열했던 전투의 흥분이 가라앉자 어색한 고요함이 찾아왔다. 강진혁은 더 이상 CEO의 얼굴이 아닌 한 남자의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신과 함께 싸워준, 자신을 믿어준 여자.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동안의 모든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말했다. 고맙다. 그 짧은 한마디에는 그들이 함께 겪어온 모든 시간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외부의 적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이는 새로운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엘리시안 그룹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강진혁은 부패한 내부의 적을 몰아내고 회사를 구한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실패 직전까지 갔던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는 김하나의 통찰력을 기반으로 전면 재수정되었고 다시 그룹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혼돈의 시간은 끝나고 안정의 시대가 온 것이다. 하지만 가장 치열한 전쟁터의 중심에 있었던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폭풍보다 더 거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김하나의 위상 역시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구석자리에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한때 그녀를 무시했던 동료들은 이제 경외심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대했다. 그녀는 파격적인 승진과 함께 막대한 보너스를 받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해피엔딩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강진혁과 함께 공유했던 치열한 목적의식과 끈끈한 유대감은 이제 사라지고 없었다. 비밀 태스크포스 팀은 해체되었고 그녀는 다시 거대한 조직의 수많은 성공한 직원 중 한 명으로 돌아왔다. 그의 곁에서 함께 싸우던 그 시간들이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강진혁은 그 누구보다 더 큰 공허함에 시달렸다.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정체 모를 허무함만이 가득했다. 위기의 순간 동안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에게 의지했다. 그녀의 통찰력, 그녀의 용기, 그리고 그녀의 존재 그 자체에.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고요한 집무실에 홀로 남게 되자 그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한 무방비 상태에 놓인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의 철벽 너머로 누군가를 들였고 그 사실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다. 감정은 약점이며 자신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방어기제로서 그는 다시 과거의 차가운 CEO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하나와 거리를 두었다. 모든 업무 지시는 윤 실장을 통해 전달했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도 짧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인사할 뿐이었다. 한때 전쟁터 같았던 회의실에서 그리고 화려했던 갈래에서 공유했던 그 뜨거운 교감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되었다. 그는 다시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며 자신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낯선 감정들을 애써 외면했다. CEO와 직원, 그것이 원래 그들이 있어야 할 올바른 자리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의 차가운 태도는 비수가 되어 하나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에게 그들이 함께한 시간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면 뒤에 숨겨진 한 남자의 여린 영혼을 보았던 깊은 교감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어리석게도 무언가 다른 관계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그의 냉담함은 그녀의 마음에 품었던 작은 희망까지 잔인하게 짓밟았다. 그녀는 자신이 결국 비밀 병기, 즉 필요할 때만 사용되고 쓸모가 닿으면 다시 상자 속에 넣어지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생각에 비참해졌다. 세상 모든 사람의 인정도 그 한 사람의 외면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며칠 밤낮을 고통 속에서 뒤척이던 하나는 마침내 아픈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엘리시안 그룹에 자신이 있을 곳은 없었다. 이곳에 남는다는 것은 자신이 사랑하게 된 남자가 자신을 타인처럼 대하는 모습을 매일 지켜봐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고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상처받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과는 달리 모니터 위에 나타나는 글자들은 지극히 건조하고 사무적이었다. 사직서를 완성한 하나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자리를 둘러보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곳에서 그녀는 세상의 전부와 싸웠고 한 사람의 세계를 통째로 흔들었다. 그녀는 봉투를 들고 최상층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집무실이 아닌 윤 실장의 책상 앞으로 갔다. 차마 그를 직접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윤 실장에게 사직서가 든 봉투를 건네며 전달을 부탁했다. 담담한 표정 뒤로 그녀의 심장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윤 실장은 하얀 봉투를 들고 조용히 강진혁의 집무실로 들어갔다. 또 다른 보고서이겠거니 생각하며 무심코 봉투를 열었던 강진혁의 손이 순간 굳어졌다. 그의 눈에 들어온 두 글자, 사직서, 시지슈.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이름, 김하나.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그가 지키기 위해 싸웠던 회사의 주가, 수많은 보고서들, 거대한 제국, 그 모든 것이 의미를 잃고 아득하게 멀어졌다. 거대한 집무실을, 그리고 그의 심장을 짓누르는 것은 지독한 침묵뿐이었다. 그는 전쟁에서 이겼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기 직전이었다. 사직서라는 세 글자는 강진혁의 세상 전체를 무너뜨리는 망치였다. 그는 텅 빈 집무실에 홀로 서서 손에 들린 가벼운 종이 한 장에 믿을 수 없는 무게를 느꼈다. 분노, 당혹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지독한 상실감이 그의 심장을 집어삼켰다. 그는 평생을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으로 살아왔다. 감정은 약점이고 신뢰는 배신으로 돌아올 뿐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김하나가 떠난다는 현실 앞에서 그가 쌓아 올린 철옹성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감옥에 불과했다. 벽 안의 고독은 그 어떤 배신보다 더한 고통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는 천천히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예전에는 권력의 상징처럼 보였던 도시의 야경이 오늘은 끝을 알 수 없는 외로움의 바다처럼 보였다. 그의 모든 삶은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기제였다. 김하나는 힘이 아닌 진실과 온기로 그 방어벽을 뚫고 들어온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를 밀어낸 것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다. 다시 차갑고 의미 없는 과거의 삶으로 도망치는 비겁한 선택이었다. 그는 이제야 알았다. 회사를 구하는 것은 논리의 싸움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되찾는 것은 그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심장의 싸움이라는 것을. 결심은 순식간에 섰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윤 실장을 연결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다급함과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모든 일정 취소해. 그리고 김하나 씨,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봐. 당장.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수많은 결제 서류와 회사의 운명이 걸린 보고서들을 뒤로 한 채 오직 한 사람을 쫓기 위해 처음으로 자신의 제국을 버리고 뛰쳐나갔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회사의 미래가 아닌 그의 차키 하나뿐이었다. 하나는 이미 자신의 짐을 모두 챙겨 회사를 나온 뒤였다. 그녀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늘 찾던 한강변의 한적한 공원으로 향했다. 강물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슬픔과 동시에 모든 것을 끝냈다는 후련함이 밀려왔다. 이제 다시 평범한 김하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차가운 CEO도 비밀 프로젝트도 없는 이름 없는 소녀의 원래 자리로. 그녀가 벤치에 앉아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익숙한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다. 강진혁이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완벽한 수트 차림이 아니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호령하는 CEO가 아닌 사랑하는 여자를 잃을까봐 두려움에 떠는 한 명의 남자였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가쁘게 숨을 몰아쉴 뿐이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가지마. 회사를 위해서 돌아오라는 명령이 아니었다. 그저 한 남자의 절박한 부탁이었다. 그는 비겁했던 자신에 대해 고백했다. 그녀가 자신의 심장에 불을 지폈을 때 그 타오르는 감정이 너무나도 두려워 도망쳤다고. 그는 아픈 과거를 변명이 아닌
자신의 두려움에 대한 이유로 설명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평생 입에 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말을 꺼냈다. 내가 틀렸어. 당신 없는 승리는 아무 의미 없어. 당신이 필요해. 사랑한다, 김하나. 그는 그녀의 이름을 온전히 불렀다. 더 이상 익명의 직원이 아닌 그의 심장에 유일하게 새겨진 이름. 그 순간 하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눈물 속에서 그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과 후회가 가득했다. 얼음 같은 가면 뒤에 숨어있던 그녀가 사랑에 빠졌던 바로 그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또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당신 없이 사는 게 더 큰 상처야. 그의 대답에 하나의 마지막 망설임도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거창한 약속이나 화려한 포옹은 없었다. 하지만 그 맞잡은 두 손 안에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 담겨 있었다. 몇 주 후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성공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가 열렸다. 예전 같았으면 딱딱한 연설만 하고 자리를 떴을 강진혁이 오늘은 환하게 웃으며 직원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아름다운 미소를 띤 김하나가 함께였다. 더 이상 그의 비밀 병기가 아닌 그의 곁을 지키는 단 한 사람으로서 그는 사람들 몰래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름도 없던 평범한 소녀는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였고 차갑던 CEO는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벽이 되어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진짜 시작이었다.